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많은 투자자분들의 눈이 쏠린 곳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었는데요. 무난하게 경제 지표들이 나오곤 있으나 이 시장의 불안한 심리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뉴욕 증시 상황, 글로벌 증시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미리 알아보도록 하고요. 맞는 포트폴리오 전략도 세워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글로벌 이슈부터 짚어주실 전문가님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 전화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전화로 인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다고 하는데 어떤 포인트부터 짚어볼까요? 네, 우선 이제 3대 증시가 하락을 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오늘 있을 이제 선물 옵션 만기를 준비해서 조금 먼저 선발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 지표들이 다소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특히 이제 소매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물가 안정화 부분들에 계속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큰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천연가스 가격일 것 같습니다. 이제 전일 10%가량 상승을 했던 천연가스 가격도 이제 9% 다시 또 낙폭을 또 보이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현재 이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9월 FOMC에 대해서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추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피치가 지금 현재 세계 GDP를 또 이제 연간 2.4% 상승해서 2.2% 상승으로 좀 하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경제 전반적인 악재 영향들, 즉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경제에 대한 어떤 침체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들이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가장 이런 금리 인상기와 더불어서 특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면은 금리 인상이 또 병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섹터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IT 섹터,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상승이 높았던 에너지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간밤 이제 1.6%가량 하락을 보였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한 부분들은 압박대로,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도 더 큰 문제는 차후에 다가올 경기 침체, 즉 저성장 국면에 대한 부분들의 공포심들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증시에서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이제 국내에도 내마녀의 날이라고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체크해 주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요. 뉴욕에도 미국에도 내마녀의 날을 좀 앞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는 조금 이런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이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걸 알고 있는데 관련돼서 증시 전망 짚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 이제 내마녀의 날이 되게 되면은 증시가 이제 깊이 많이 빠진다. 특히 이제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온다는 부분들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오늘과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에서는 아무래도 하락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들이 결국 이제 선물 옵션 만기 부분들이 좀 많이 도래하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일날의 상승, 그리고 이후에는 또 꾸준하게 하락을 하는 경우를 좀 많이 보였습니다. 즉, 이 말씀은 전통적인 어떤 움직임보다도 최근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박들이 너무 지나치게 높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일반적인 흐름들을 좀 많이 깨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S&P 500이나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선물 옵션 만기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는 국면이 많았었는데 지난 5월 그리고 6월까지 넘어오게 되면서 7월까지도 선물 옵션 만기일 당일에는 오히려 상승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전날 이후에는 또 꾸준하게 하락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도 종종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드리냐면 최근 이제 시장에서는 지난 2월 말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시작하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꾸준하게 나타났습니다. 즉 이제 전쟁의 단기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물가 안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화가 계속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에그플레이션과 에너지 압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한 어떤 그 매도 물량세보다도 단발 매수 유입이 훨씬 더 많았다 보니까 선물 옵션 만기에 오히려 상승 전환을 하는 부분들도 일부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제 최근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매크로 경제 자체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들은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 현재 이제 바닥 잡기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과감하게 저가 매수를 또 시도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들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이제 8월 미국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8.6에서 또 이제 8.3% 수준으로 또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가 오히려 이제 6.3% 상승을 했다는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에너지 가격 그리고 식품 가격에 대한 부분들의 하락세는 뚜렷했지만은 오히려 이제 정정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 하락을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컸지만은 식품이라든가 임대료 그리고 이제 의료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가격들이 좀 꾸준하게 올랐다는 점들이 아무래도 최근에서는 초기에는 에너지 가격을 토대로 시작을 했던 PPI 지수, 즉 이제 생산자 물가부터 시작을 해서 소비자 물가가 연쇄적으로 상승을 했었지만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준에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너무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또 이중고를 맞게 되는 여러 가지 악영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금 격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금 수준이 전년 2021년 동월 대비했을 때, 지난 8월 대비를 비교를 하면은 5.2% 수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소비자 물가가 따라가는 지수들만큼 실질적인 격차를 좁히는 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지만은 임금 수준이 이렇게 단기 연도에 5%가량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다시피 현재 이제 물가 지수가 워낙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신차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했을 때는 7.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전례 없는 상승폭들이 높아진 지수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겠다라는 명목 하에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7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이 연일 나타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조금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이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이제 금융공학적인 어떤 금융사적인 어떤 해석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준에서는 여전히 경기 침체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시장에게 안도감을 계속 주고 있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인플레이션 자체가 이번 올해 특히 이제 PCE 지수 같은 경우에는 5% 수준, 5% 초반 수준으로 잡히지 않게 될 경우에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빅스텝과 자이언트스텝을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현재 증권가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앞으로의 9월 FOMC에서의 금리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현재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운영하는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도 이번 9월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진행되는 FOMC에서는 75bp를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하는 금리와 또 이제 역전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또 다시 이제 매도 물량들을 굉장히 과감하게 내어놓을 가능성이 이제 클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현재 이제 외국인들 최근 동향들을 살펴봤을 때, 비교적 7월부터 해서 9월까지의 외국인 동향들은 주식 비중은 굉장히 많이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자금들이 이제 안전자산으로 해석이 되는 이제 채권자산으로 좀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이제 뭐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환율 외환 보유고나 이런 부분들에서의 점검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들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계속 꾸준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는 외환 보유 자체는 안정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75bp를 올리게 되면은 이제 이거 다가올 10월 우리 한국은행에서 진행하는 금통위에서도 75bp에서 100bp 가량을 인상을 해야 되는데 단 4주 만의 기간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포인트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국민 경기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생산뿐만 아니라 이제 비용 부담까지도 굉장히 커지고요. 더불어서 이제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 자산, 또 이제 신용 자산의 활용도가 굉장히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강력한 매수 주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내 증시는 이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충분히 오픈 베이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이제 무역 수지, 경상 수지 부분들이 이제 국내 기업들 타격이 좀 굉장히 심하다는 걸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이제 IMF 이후에 처음으로 역성장, 이게 처음으로 이제 불황이 왔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시장 축소에 대한 부분들, 즉 이제 지난 10년, 15년 동안의 기술주 중심에서의 매물들이, 기술주 중심에서의 주도의 시장 상승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반도체 소요들이 많았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금리 인상기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가치주 중심에서 섹터 전환들도 이루어지게 되고, 소비자들의 구매력 자체가 많이 감퇴하다 보니까 반도체 소요가 역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너무 당연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시장 속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아무래도 이제 상품 수지라든가 이런 적자 부분들이 커진다는 거는 아무래도 환율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이런 환차손에 대한 부분들에서 분명한 외국인들의 자금 유동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이번 4월, 10월에는 또 금리 인상을 또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래도 이 4주 동안의 기간에서는 지난 이제 국내에서 금통위를 한 뒤로부터 나타났던 이 4주 동안의 깜깜이 기간보다는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조금 버텨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한국은행 측에서 100pp를 한 번에 올리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때문에 이제 하방 압력에 강한 시장이 형성되냐의 그 여부에 따라서 하방 시장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냐 없냐의 그 기반에 따라서 결국 포트폴리오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고 나면은 당장의 단기적인 매물보다는 또 단기적인 매수세들이 또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월 초에 제가 9월 2일자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기관에 의한 어떤 매수 주체보다는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주체에 중점을 좀 두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단기 매수를 하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공매도라든가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작전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흔히 말하는 이 어떤 매집 세력들이 굉장히 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런 어떤 시장의 혼란성을 이용을 해서 심리를 자극하는 부분들에서의 전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의 투자 전략은 아무래도 방어적인, 즉 이제 어떤 현금 보유를 좀 늘리신다든가 아니면 이제 목표 주가를 좀 많이 하향 조정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내만 여행을 앞두고 이 증시 상황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우리 대표님의 이 전략과 의견까지 함께 곁들여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S&P 500으로 바라본 투자 전략 오늘 저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아무래도 벤치마크로 많은 분들이 삼으시는 지수가 S&P 500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섹터 중심으로 조금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의 실적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에너지 섹터와 유틸리티 섹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연간 실적이 낮다라고 보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운 섹터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을 이제 1년간의 수익률만 보고 놓고 보신다면은 실질적으로 증시 전반적인 타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특히 이제 연간의 실적 그리고 1년간 실적, 6달간의 실적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좀 살펴보신다면 아무래도 조금 재미를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전반적으로 IT 섹터, 통신 섹터, 그리고 이제 이미 소비재 섹터 같은 경우는 반발 매수세가 좀 굉장히 컸었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지난 6개월간의 실적을 보신다고 하면은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 수준입니다. 반면에 이제 4달 동안의 실적을 보면은 이제 5% 상승으로 또 이렇게 전환이 됐다는 부분들은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았던 섹터가 이만큼 IT 섹터였다는 부분을 좀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빅스텝이 진행된 상황 속에서 시장에서는 충분히 하방 압력을 이미 선반영됐다는 부분들의 기대 심리가 반영되다 보니까 IT 섹터가 오히려 이제 20%가량 또 영으로 성장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지금 최근에 기술주들에 대한 매수세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조금 빠르게 다른 지수들보다 높게 주가를 형성했지만 지수를 형성했지만 다시 한번 후퇴했다는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변동이 굉장히 적었던 섹터라고 하면은 이제 금융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정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제 움직임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라고 말씀드리시는 부분들은 이제 금융주 그리고 자재주 그리고 이제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회복이 좀 더뎠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변동이 가장 적다 보니까 거래량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주가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 고착화가 되어 있다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특히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당이라던가 또 더불어서 이제 금리 인상기에 더불어서의 어떤 NIM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그 수익률 전환 관련된 부분들에서 증시의 상승을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섹터라고 하면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기술주 중심의 섹터들을 선호하시다 보니까 여전히 통신 섹터라든가 IT 섹터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이제 임의소비재 섹터에 좀 매수세들이 좀 여전히 많이 몰리는 것은 지난 6개월에서 3개월간 실적을 살펴보시면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시점에서 이제 종목을 가리신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기술주 같은 경우에도 연초 대비했을 때는 이제 굉장히 많은 낙폭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3개월간 실적을 좀 살펴보시면 또 그만큼 가장 빠르게 회복했던 섹터가 기술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인덱스 상품을 활용하시는 것이 좀 좋을 거라고 판단을 드리고 있고요.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들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낙폭이 컸던 뭐 금융주라든가 혹은 이제 부동산 관련된 있는 부동산 섹터 그리고 뭐 이런 헬스케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분산 투자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기 때문에 ETF 상품들을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올 한 해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굉장히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분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분산 투자를 하실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단일 ETF라든가 어떤 단일 펀드에 대해서의 의존도도 많이 낮추셔야 된다는 점을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은 가치주 그리고 어느 정도 주가 손익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채워나갈 수 있는 고배당주 이런 종목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시면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운영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S&P 500 지수로 바라본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님과 글로벌 이슈 짚어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 정리를 좀 해보고요. 국내 증시와 관련된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를 지나고 뵈니까 오랜만에 본 기분이네요. 네, 추석 연휴 때 좀 쉬셨나요, 대표님? 네, 저는 서울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자세하게 국내 증시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전일 국내 증시부터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이 글로벌 증시 대비 국내 증시가 좀 선방하고 있다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우리 증시 어떤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네, 전일 같은 경우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인해서 양대 지수가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 하락한 2,401로 끝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2% 하락한 781포인트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일 미국 증시가 그렇게 나쁘게 마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초반 상승세를 보였지만 11시 이후에 차익 매물이 출하가 되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대 지수 모두 개인은 순매수, 그다음에 외국인은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 같은 경우 코스피에서 3,5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은 한 2,200억 정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업종별 등락은 이제 혼조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섬유의복, 건설, 운수창고, 종이목재 등의 업종이 좀 상승을 보였고요. 의약품, 보험, 서비스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통신방송, 출판, 금속 등이 업종이 상승을 보였고요. 음식료, 담배, 그다음에 제약, 운수장비 등이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이제 8월 CPI 발표 이후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계속 이제 좀 지속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75bp를 할 것이냐 아니면 100bp까지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저께 원달러 환율도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중에 1,397.9원까지 기록을 하면서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환율이 1,400원에 접근을 하자 외환 당국이 일단 다소 개입을 하면서 조금 안정화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보통 과거에도 이제 외환 당국이 개입하는 시점에는 점심 시간대가 보통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좀 점심 식사 때문에 거래량이 줄면서 개입하는 좀 폭이 좀 커졌었는데요. 아마 어제도 그렇게 개입한 거 아닌가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긴축이 지속이 되면서 킹달러 현상은 좀 더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도 1,400원대 진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RE100 참여 선언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세를 좀 보였다라는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그다음에 RE100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지금 미국, 유럽, 중국 등의 이제 현지 공장은 RE100을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해외 사업장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RE100을 달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국내인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작년 기준으로 7.5%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전력 사용량 중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상당히 좀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추가적으로 더 증설을 해야 삼성전자가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투자가 이제 이뤄진다라고 하게 되면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수소 연료 발전 중심으로 아마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관련 업종들이 강한 흐름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유럽의 강제노동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신장 자치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폴리실리콘이나 리튬 등의 수입이 상당 부분 이제 유럽으로도 이제 수입이 제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산 폴리실리콘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대표적으로 OCI가 어저께 10%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국내 증시 마감 상황과 더불어서 어제 우리 증시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 이슈까지 곁들여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시장 대비 강세를 보였다는 점까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그렇다면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도 자세하게 좀 이슈를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글로벌 이슈 시간에 간단하게 다루긴 했지만 3대 지수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월 FOMC 회의를 좀 앞두고 투자 심리가 영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뉴욕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포인트로 정리해 볼까요? 네, 전일 같은 경우에 이제 소비 관련된 지표와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어저께 이제 발표가 되면서 뉴욕 시장의 변동성을 좀 더 키웠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 지표가 이제 혼조를 보이면서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아마 쉽게 잦아들지 않고 아마 지속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좀 더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21만 3천 건을 기록을 하면서 5주 연속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0.3%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 0.2%보다 상회를 했는데 지금 어저께 이제 그 소매 판매 관련된 이제 7월달 지수가 마이너스 0.4% 수정 발표가 됐습니다. 이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8월 달에도 소매 판매가 그렇게 크게 증가한 건 아니고 아마 소폭 감소한 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분석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원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3% 하락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0.1% 플러스를 좀 하회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3.68%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월 대비 0.2% 감소를 하면서 일단 산업 생산도 소폭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경제에 큰 영향이 둔화를 보이는 그런 이제 관점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조금 조정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이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조금 부정적인 얘기는 이제 리파이니티브라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추정치가 나왔는데 S&P 500의 3분기 이익 성장 추정치가 5.1%를 기록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예상 추정치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면 바뀌게 되겠지만 7월 1일 날 예상 추정치가 11.1% 상승이었으니까
그거의 절반 수준으로 성장세가 이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3분기 이후에 미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성이 상당히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S&P 500의 11개 섹터 중에 6개 섹터의 수익이 작년보다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필수 소비재, 의료, 기술, 금융, 통신 서비스, 유틸리티 섹터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에너지 부분만은 이익 추정치가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는 게 특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뭐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따라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3.7% 상승을 하면서 3.45%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3.48%였으니까 거의 그 수준까지 지금 근접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3.86%를 기록을 하면서 전일 대비 7.88bp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추세가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장중 4%를 넘어설 만큼 아마 미국 같은 경우도 국채 금리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패드워치가 이제 9월달 기준금리 이제 인상 확률을 지금 75bp가 이제 80%, 그다음에 100bp가 2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75bp 인상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9월달 말고 11월달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는 그런 이제 그 확률로 보면 4.0%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게 69.2%에 달하고 있습니다. 만약 11월 달에 4%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1.5%포인트 이상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9월 달에 만약 100bp를 안 올리고 75bp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11월 달에도 75bp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75bp가 연속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그만큼 기준금리 인상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게 시장에 좀 부담스럽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연말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4.25% 이상이 될 확률도 92.3%로 아마 올해까지는 계속 그 기준금리를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지금 내년 초까지도 뭐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계속 지금 불거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WTI 같은 경우 어저께 소포가 3.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뭐 계속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확산이 되면서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감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어저께 109.7을 기록을 하면서 110포인트 근접을 했다라는 게 특징적이고요. 특히 역외 달러 시장에서 달러 위안화가 7위안을 돌파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위안화의 절하도 상당히 이어졌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에도 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뉴욕 증시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도 정리를 하면 9월 FOMC 회의 결과를 좀 회의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모습들,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경제 지표들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확실히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좀처럼 되고 있지 않은 뉴욕 증시 상황과 더불어서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이 환율과 관련된 포인트 까지 마지막에 짚어드렸으니까요.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자이언트 스텝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다. 근데 울트라 스텝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특히나 이 성장주들이 직격탄을 좀 받고 있습니다. 국내 성장주들도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성장주들도 지금 주가 부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투심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 계속 이어질지 걱정일 것 같습니다. 성장주 투자해도 됩니까, 대표님? 일단 뭐 단기적으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기술 성장주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자체 자금보다 외부 자금을 많이 수혈을 해서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준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자 비용이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기업은 이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뭐 경제가 둔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필수 소비재를 갖고 있는 기존의 이제 경기 방어주보다는 이런 기술 성장주의 매출이 이제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기업의 매출이나 수익성이 좀 지금보다 더 악화될 우려가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배당 수익률과 이제 채권 수익률을 비교를 많이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주식 투자 수익률은 연 한 3.5%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배당 수익률 플러스 이제 자사주 매입에 따른 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한 그런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만약 미국 국채 금리가 3.5%를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의 이제 배당 수익률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안전자산을 뭐 같은 이제 수익률이다 그러면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채권에 좀 더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주식에 있는 자금을 채권으로 옮겨가는 이제 자금 시프트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장주들의 하락폭이 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1% 이상 뭐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뭐 경기 둔화에 따라 이제 소비 위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실적도 뭐 예상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달러화의 이제 초강세 현상도 좀 더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 이제 달러화가 이제 강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선진국보다는 아마 신흥국 시장의 이런 외채나 이제 수입 감소로 인해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히 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 90년대 뭐 우리나라 IMF 이제 그 영향이 있대 아시아 금융위기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달러화에 대한 이제 어려운 부분 때문에 발생을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스리랑카가 이러한 이제 사태가 뭐 같은 게 이제 여러 지역에서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신흥국에서 어려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수출 입장에서도 보면 신흥국에 대한 수출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수출 기업이 많은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하는 국내 주가에도 흐름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보면서 또 투자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최근 직격탄을 좀 받고 있는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좀 자세한 종목별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제였죠. 양극재 제조사인 LNF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미국 양극재 공장 건설이 불허됐다라는 소식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미국의 공장 그리고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인데요. 좀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공장 신설을 좀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특히 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이제 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저께 이제 LNF가 이제 그 미국 양극재 공장 건설을 일단 이제 불허를 받았습니다. 뭐 받게 된 가장 큰 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07년부터 이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일 경우에 해외 뭐 수출이거나 그다음에 M&A를 하려면 산자부의 허가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산자부 밑에 이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관련된 해당 사항을 심의하고 이제 허가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요. LNF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공장이 지금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시설로 인해서 국가 중요 핵심 기술에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저께 산자부의 수출 허가 여부를 이제 판단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국내에 이제 다른 여러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지금 진출을 추진 중에 있는데 모두 다 허가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번에 근데 산자부에서 이제 LNF의 기술을 이제 승인하지 않은 그런 이제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아예 수출을 불허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 지금 갖고 있는 양극재 생산 기술에 대한 보호나 유출 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이 좀 불충분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거절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런 거절 사유, 그러니까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아마 재신청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산자부에서도 다시 의결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회의가 2, 3개월에 한 번씩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2, 3개월 후에 다시 재신청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 이렇게 이제 이번에 그 산자부에서 관련된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아마 향후에 산업기술보호를 우리나라도 좀 더 강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에서 자국 내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려는 다양한 이제 정책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도 국내 기업이 이제 개발한 첨단 기술에 관련돼서 해외 국가나 기업체들이 이거를 좀 이제 얻으려고 여러 가지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 제약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산자부 같은 경우도 산업보호기술법을 개정을 통해서 기술 안보 정책을 향후에 강화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첨단 기술의 해외 공장을 신설할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이런 이제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IRA 관련된 법안하고 조금 연계가 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이 좀 큰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제 발표는 하고 있지만 IRA 법안에서 국내 이제 전기차에 대한 미국 내 보조금 지급이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 내에 보호를 하기 위해선 전기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의 협조가 상당히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약점 아닌 약점을 좀 잡고 지렛대로 나중에 협상을 위해서 지렛대로 활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기업의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해당 국가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마 보여주는 그런 이제 암시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국가의 첨단 산업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정책이 강화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해외에서 국내 기업을 어떤 규제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협의를 할 때 협상력 강화하는 그런 이제 좋은 카드로도 활용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NF나 아마 여러 가지 그 이제 양극재 소재 업체가 전일 이 상황 때문에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단기적인 상황으로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관련된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좀 더 향후에 주가 상승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미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국가 차원에서는 정말 핵심적인 기술이 혹시나 노출되거나 유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 그 방안 속에서 나온 이슈였는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의 하나의 비장의 카드가 돼서 외교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해당 이슈들에 대해서 LNF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 저희 오늘장 작전은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지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미국장이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금일 국내 증시도 조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아마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저께 기준 지수 코스피 같은 경우 2,400을 이제 지켰는데 아마 오늘은 2,400을 좀 하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금일은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조금 더 시장에서 아마 주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전일 달러 인덱스도 이제 110포인트 이제 전후에서 지금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장에서 위안화도 달러당 7위안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국내 원화 같은 경우도 1,4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화가 1,4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어떻게 될지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도 780포인트를 하회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있었던 삼성전자발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풍력, 태양광, 수소 관련된 업종이 아니라 오늘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같이 조정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주가 아마 올해 내에는 주도주
역할을 계속 꾸준히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장 전체적으로는 계속 하방 압력이 좀 더 강화되는 그런 이제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그리고 향후에 기준금리를 어떻게 올릴지에 따라서 이런 이제 변동성의 기간은 좀 더 길어질 걸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단순하게 그런 이제 이런 이제 길어지는 이제 변동성에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고요. 평소보다도 현금 비중을 계속 좀 높이는 그런 전략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의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세한 종목별 대응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체크해봐야 될 요소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원자재 가격 중에서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천연가스의 흐름 그리고 유가의 흐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가 고점을 형성하고 고점 대비해서 한 40% 이상의 조정세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주목을 받았던 에너지 업종들, 즉 뭐 상사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반대급부로 유가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천연가스와 관련해서 이 가격들이 하락했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소를 갖춘 기업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항공이라든지 운송 쪽의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나타내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전일에 반등이 나타난 수치를 오늘 기준 미국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되돌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하나의 이벤트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미국의 철도에서 파업 같은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 점에 따라서 이 원자재 가격 중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반등이 나왔다가 파업을 하지 않으면서 다시 되돌리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지금의 천연가스 가격 흐름은 좀 정상화가 되고 있는 단계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들을 접근하기보다는 반대급부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을 때 비용이 줄어들고 이 비용과 연계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리오프닝과도 결부되는 항공주 같은 경우를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대형 항공보다는 저가 항공주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은 더 나빠질 게 없는 상황 안에서 접근을 긍정으로 해봐야 된다는 점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코로나 이전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운임 비용이 많이 증가한 기업들, 특히 넥센타이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가 좋았거든요. 그러한 종목들을 추려서 지금 살펴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운임 비용이 매출에 그다음에 매출 원가 여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이상이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를 다시 추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운임 지수 같은 경우는 벌크선 운임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상해와 관련된 구체적으로 그 HMM과 연계되는 그 물동량 지표 같은 경우는 아직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 물동량과 관련된 부분은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아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기업들을 줄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원재료라든지 이 원재료와 관련해서 연결된 제품 가격이 함께 그 증가하는 추이가 있는, 즉 이걸 스프레드라고 일컫는데 원재료 가격을 제품 가격에 전가를 하면서 마진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군을 갖춘 기업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구간에 있는 기업, 그리고 본업에서는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 부분이 매출 그다음에 이익과 함께 증가할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군을 지금 시장에서는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힌트를 좀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사님, 저희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특징주는 영풍 재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펄프 재지와 관련해서 1등주 군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일관화가 갖춰져 있는 무림 PMP라는 기업이 있고요. 여기에 연결해서 그 한솔 재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익 대비해서 지금 덜 오른 종목군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영풍 재지라는 기업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7월에서 8월 구간의 펄프 가격은 역사적 신고가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부분 안에서 제품 가격에 연결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진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겠고요. 3분기 같은 경우는 성수기 구간에 있는 사업이 재지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적에 대한 점도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용과 연결해서 보면은 물류 비용이 하향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사업을 영위한 부분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에 성수기 포함해서 비용까지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제품 가격이 증가하는 그러한 기업들. 이 제품 가격 상승이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좀 스프레드 이런 요소를 감안해서 함께 증대되는 기업들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는 점이겠고요. 두 번째로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좀 상승폭을 둔화되는 시점에서 물류 비용이라든지 기타 비용이 안정화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첫 번째, 두 번째를 연결해서 봤을 때 재지와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가 현재 구간에서는 접근을 해야 되겠고 그중에서 영풍재지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가격 접근 같은 경우는 절대 주가를 보더라도 한 차례 조정 이후에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단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 기준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자재 가격 이슈와 함께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영풍재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대비 개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장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들 그리고 장 초반에는 화장품 관련주들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장 속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지수 같은 경우가 지금 기로점에 있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인데 이게 조정이 어떻게 나고 지수대별로 어떤 업종을 대응하고 그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단 최근의 저점이죠. 2200대 후반까지의 하락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락이 나오려고 하면은 전체 업종의 조정이 한 차례는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대형 IT 같은 경우는 지금 덜 빠지고 있는 상황. 왜냐하면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IT 업종 마이크론 아니면 인텔은 조금 다르긴 한데 마이크론을 예로 들면 SK 하이닉스와 이익 대비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봤을 때 하이닉스가 더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대형 IT 같은 경우를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가 없는 구간에 있다 보니 전저점을 안 깨고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연결해 봤을 때 지금의 환율 수준, 그다음에 본업의 체력, 그 점을 감안해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빠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2위인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서 되려 연기금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일단은 지수는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는 업종을 또 봐야 되겠어요. 주요 업종, 시장에서 지금 수급을 받고 있는 업종들을 추려볼 필요가 있겠고, 한 차례 조정이 나온 거는 원전이라든지 방산 쪽입니다. 수급이 잘 빠져있고 가격적인 조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BHI라든지 아니면 한국항공우주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반등이 가능한 구간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결해서 좀 2차 전지 첨가제군의 주가들이 강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덜 오른 종목군 한번 살펴보고 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종목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특징주 어떤 종목 저희가 살펴볼까요? 네, 종목은 캠트로스라는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기 첨가 제공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이 부분이 부각되기 전에 움직였던 종목이 캠트로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금양이라든지 미래나노텍, 조광페인트, 강원에너지 이러한 종목들의 주가가 강했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리튬과 관련된 종목이 전 거래일에서는 52주 신고가 이상을 나타냈는데 어제는 5%대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 오늘 첨가제와 관련된 종목들도 장중에는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총액을 비교해 봤을 때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군이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가총액이 2,921억 원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격대를 정해놓고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격은 전달을 할 때 오타를 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고가가 12,100원에 형성이 됐었고 저가가 11,050원에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어제 미국 시장에 첨가제 아니면 리튬 쪽에 조정이 나왔다는 걸 감안해 봤을 때는 11,600원대에서는 매매 기준으로도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특징주 캠트로스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장중의 매매 시그널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